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전국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지금 당대표지만 내년 3월쯤 당대표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당대표를 그만둬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년 3월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권 후보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는 16% 정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지금 트렌드가 내려가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이재명은 치고 올라가거나 답보 상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바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최고회의에서조차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슬픔이 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둘씩 드러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낙연 대표가 뭔가 상당히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됩니다. 지난 6년 전쯤 이미 이 이낙연 대표의 측근 이모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감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다시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별건 수사 의혹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측근의 이 수사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 도중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런 사실조차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언론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실을 접하고 지금 진상조사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론 보도가 하나둘씩 터져나오면서 지금 이낙연 최측근의 이 선관위 고발 건 말고도 하나둘씩 충격적인 사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되는 게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되더라도 이 문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내 경선 혹은 본선에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감옥을 갔다 왔던 최측근이 또다시 비슷한 문제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낙연 대표 지금 최고의 정치적 위기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고 당대표로서 입지도 탄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민주당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당 1위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결국은 성적표인데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 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거의
저 밑에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꼴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대권 가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조선일보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당대표실 이모 부실장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건은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2월부터 5월까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대여료 76만원, 대여료 76만원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겁니다. 이 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76만원 대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이런 정도의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숨진 이 씨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이낙연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기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받았다는 옵티머스 로비스트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원래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세균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로부터 이 지역구를 물려받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붙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종로구 사무실 넣기 전에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낙연 대표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받았을까? 이낙연 대표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로비스트들은 돈을 쓸 때는 다 대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의 로비는 피해액만 5천억이 넘고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 지금 국가적인 금융사기 사건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재계의 실력자, 정관계의 실력자 20여 명의 명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옵티머스로부터 이낙연 대표가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낙연 대표가 알았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낙연을 보고 로비스트가 돈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또 이 로비스트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대표 서울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낙연 대표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었고 조사를 받던 중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모 씨가 무슨 이유인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해졌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 다음날. 자, 이런 정황들을 보면 뭔가 의심이 갑니다. 원래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76만 원의 복합기 대여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이모 씨, 숨진 이모 씨와 관련된 별건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외에도 별건의 건품 수수 혐의가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별건의 건품 수수 혐의에 이낙연 대표는 혹시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만약에 이 별건 건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면 이 건품 수수에는 이낙연 대표를 보고 숨진 이모 씨에게 건품을 주지 그냥 막연히 이모 씨만 보고 줬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여기서 스탑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확보된 물증들이 이모 씨 외에도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뭔가를 서울중앙지검이 발견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기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 어느 경우든지 이낙연 대표 입장으로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정치 자금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극단적 선택만 하면 없던 일로 다 덮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온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숨진 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윤미향 사건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한 소장이 있었고, 백원우 비서관 전 비서관 수사 때도 한 명이, 밑에 있던 전 행정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이 선택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과연 그러면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로비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 물론 이낙연 대표 측은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몰랐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 변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 혐의들, 또 하나는 누가 봐도 76만 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 이 숨진 이씨의 빈소를 오늘 찾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주변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 보좌진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전했습니다. 자, 이 숨진 이모 씨는 이낙연 대표를 20년 남짓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2000년쯤부터 인연을 맺고 지역구 관리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또 2014년 이낙연 대표가 전남지사 당내 후보로 나섰을 때 2만여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1년 2개월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숨진 이 씨는 이낙연 대표 의원실 비서관,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거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충실한 측근이었습니다. 자, 이 씨가 숨진 뒤 이 사람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 있던 전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것.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벌써 몇 명째냐? 괜히 무섭다. 2014년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도 살았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었는지 이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자, 과연 이유가 뭘까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이런 비극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극단적 선택만이 해결책일 것인가? 자,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변호인 참여 아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실에서 나온 지 10여 분 만에 이 숨진 씨는 부인과 통화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씨 부인은 이 통화 후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그 다음날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자,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할 만도 한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측근에게 슬픔을 누릴 길이 없다, 유족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 기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전혀 검찰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들만 보면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성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